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오늘도 시작하죠. 전혜원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혜입니다. 네, 조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지금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관계기관을 방문을 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김근식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높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관리를 받게 되는지 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지 먼저 조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김근식은 2006년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17일 날 지금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출소 후에 거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김근식이 이제 출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는 지난 2일에 김 씨에 대해서 출소 후에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요. 예. 이제 일단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전담 관제 요원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서 그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이 출소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런 위반 여부를 이제 밀착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소하면서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붙게 되는데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네.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입니다.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19세 미만을 내 여성을 접촉하지 말라 이런 조건이 하나가 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등교 시간대 외출 금지.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시간대는 굉장히 아이들과 이 김근식이 만나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특히 등교 시간을 이제 포함한 시간대는 이제 김근식은 집에서 밤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는 네, 거죠. 아침까지. 네, 밤에서부터 이제 원래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오전 6시였는데요. 네.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까지도 예. 이제 그 조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김근식 같은 경우 주거지 제한 그리고 여행을 할 때는 이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가 되는데 예. 만약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감독법 위반으로 처벌도 되고요. 네. 그만큼 이 전자감독을 받는 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김근식이나 이제 조두순과 같이 네. 이런 소아성 기호증, 예. 그러니까 소아성의 성향을 가진 아동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기존의 전자 발찌를 채워놔도 이거를 훼손을 하고 뭐 재범을 한다거나 도주를 하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전자 발찌 안에 들어가는 금속 내장재를 원래는 이제 7겹이었는데 예. 이것을 이제 15겹, 15겹으로 늘리고 그 우레탄 재질의 외장재도 금속으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김근식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이 특수 전자 발찌 착용이 가능한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법은 아무래도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소급 입법이 되지 않으니까는 김근식은 해당이 안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지금 김근식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지금 조건들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전담 인력이 그러면 하루 종일 감시를 한다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분께서 좀 짚어주시죠. 일단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4시간 밀착 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 사람의 사생활을 본다는 게 아니라 준수사항을 지금 딱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걸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중심적으로 관찰한다는 거기 때문에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일부분 밀착 감시를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보겠지만 등교 시간대 외출은 금지했지만 학교 시간이 좀 우려가 된다는 전문가 그렇죠.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자발찌가 지금 개선이 되긴 하는데 내년부터 보급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보급돼서 이 사람에게 적용되기 전까지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허점이 예전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봐야 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됐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법무부가 일일이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들끓는 범죄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지에 대한 법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허점이 보이는 대목들을 지금 몇 가지 짚어주셨어요. 학교 시간이라든지 내년부터 하게 됐을 때 그 사이의 공백이라든지 지금 이제 법이 이렇게 제대로 마련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네, 일단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자발찌는 나와서 차게 되는 출소 이후에 나와서 차게 되는 게 아니라요. 출소 전에 교도소에서 이제 차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보호관찰관이라고 해서 출소 후에 이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들의 감시를 받습니다.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이 붙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24시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첫 번째로는 이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수시로 어디냐? 누구랑 있는지, 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요. 예. 실제로 그 잠복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구랑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외출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김근식 같은 경우도 오후 10시부터 지금 오전 9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실제 집에서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관찰도 하게 되고 그 전자발찌를 부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치 추적이 중앙 가능하겠죠? 관제센터라고 네. 해서 서울과 지금 대전에 이 관제센터가 있는데 이 관제센터에 그 GPS 신호가 계속 잡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근식이 가지 말아야 할 뭐 장소, 어린이집, 학교 예. 이 근처에 가게 되면은 경보가 울리게 되고요. 또 기존의 뭐 피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외출 시간이 아닌데 밖에 있다라고 움직였다든지. 하면 또 경보가 울려서 24시간 이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잘 만들고 시스템도 갖춰놓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할 만한데요. 부족한 것은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감시를 하고 뭔가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하고 경보가 울렸을 때 현장으로 즉각적으로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예.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국에 4,834명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호관찰관 1명당 지금 23명 정도로 관리하거든요. 1대 23. 그런데 적정수 OECD라든지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적정 인원이 보호관찰관 1명당 10명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수시로 전화를 하고 맞아요. 실제로 잠복을 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실상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을 지금 저희가 이거는 하도 언급을 많이 해서 또 해야 되는 할 만큼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네. 건 이렇게 성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저희 코너에서 다뤘었는데 스토킹 범죄자들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지금 위치 추적을 하자, 전자발찌를 부착하자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자 감독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할 인력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네요. 지금 2023년도에 그런 우리 예산안 있잖아요. 예. 예산안에도 이 사람들을 뭐 증언하겠다라는 예산은 지금 잡힌 게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 그러면 뭐 그렇다 보면 제대로 감시라든지 감시가 안 되는 거죠.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4222번님께서 관리 기간이 30년쯤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감시하는 그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전자발찌가 예. 부착되는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통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부착을 하기도 하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더 문제다. 네,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외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그 아동 성폭행의 경우를 과연 어떻게 또 저희가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지금 치료감호소 얘기도 해 주셨고 여러 방법들을 대책을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죠. 어떤 대책들이 있을지 해외 사례도 좋고 또 두 분께서 법제도적인 부분하고 얘기를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상황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김근식 주소지가 과거의 주소지였던 인천으로 갈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출소 후에 성범죄자 알림 2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가외산행 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으로 구금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도 처벌도 강화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사회화 격리시키는 제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치료 감호하고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다만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보호감호소 제도와 맞물려서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최근에는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동 성범죄라든가 미성년자 대상의 재범이 높은 가능 사람들로 점점점 정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변호사님께서 계속 인력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도 좀 찾아본 부분은 그러면 이 치료 감호가 되려면 만약에 이것도 역시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치료의 그렇겠네요.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박주민 의원이 최근에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치료 감호 시설은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 있습니다. 정원희 의사가 정신과사 15명인데 지금 7명밖에 차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논의는 좋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이런 특수성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의료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나마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원도 못 채운 절반이라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뭔가가 우리가 이것을 실제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그렇죠.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과정이라든가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맞물려서 나중에 법 만들어놨더니 사람 없어 효과 없다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했으면 합니다. 지금 치료 감호, 보호 감호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을 치료 감호라고 표현하는 건지 병적인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일단 사이분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최장 30년까지 지금 할 수는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감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치료 감호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라든지 정신병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의 충동을 억누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징역형이나 이런 것도 선고를 하지만 치료도 해야 치료도 된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치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보호수용이라고 해서 삼청교육대 같이 우리가 거의 무기한적으로 어떤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감금시켜 놓고 정신교육을 시킨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권을 유린한 그 경우가 이제 있었죠.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보호관찰관이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계속 관찰하는 보호관찰 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주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 네, 그리고 행동 치료에 전제가 되는 건 또 약물 치료도 이제 수반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의사 한 명당 80명에서 90명을 상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의료인이 적정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명수가 1인당
6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벌써 한 1.5배가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지금 뭐 병원도 있고 치료감호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지 사실상 너무나도 힘들게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본다면 또 공백이 있을 거는 아닌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치료감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최장 기한이요. 15년입니다. 15년. 네. 그럼 네. 15년 동안 치료를 받고는 그 일단 이후에 사회로 나와야 되는 건데 되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15년을 치료를 받고도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아직 이 15년을 더 연장을 해서 입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환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면은 사회에 나가서 다시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지난 9월 22일 날 아동 성범죄자들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출소 이후에도 다시 치료 감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 하나 그리고 그 15년이라는 기간을 좀 무기한으로 해서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기한적으로 입원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렇죠. 입법이 빨리 속도를 좀 내려면은 사실은 국민적인 시민적인 그런 노력이 같이 있어야지 되겠죠. 관심이 있어야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치료 감호가 이중 처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인권 문제랑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런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또 막아지는 범죄 예방적인 효과라든지 다른 피해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보호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런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인권을 준수한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 치료 감호에 있어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좀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뭐 인권 침해다라고 이중처벌이다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료감호법을 좀 새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4988번님께서 아니군요. 유성환님께서 김근식이 이제 사회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 해오시면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냐 뭐 이런 질문 해오셨는데 이와 더불어 이 하교 시간에 그러면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서 얘기를 좀 해줘 보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이 하교 시간의 외출이 결국은 생활을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보통 이제 출소자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일자리를 얻는 것, 찾는 것, 네.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에서는 출소자들에게 생계 지원을 조금 몇 개월간 한시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소자고 생계가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구직 문제 관련해서는 보호 관찰을 이제 받고 상황에서. 있는 상황에서 보호 관찰소에서 좀 직업을 알선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안내가 되고 있어서 직업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 직업을 갖고 내가 어떤 근로를 한다라는 거는 또 보호 관찰관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리고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보호 관찰관이 또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될 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교 시간에 이제 계속 이동을 하고 움직임이 있겠네요. 밖으로 그렇긴 다니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허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은 계속 밀착 감시를 하겠다라고 법무부에서 밝혔으니 그나마 조금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가 되어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는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그 범죄 이력을 받는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취업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혹시 무슨 뭐 운전하는 거나 이런 거 취업할까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자격 요건을 미리 다 검증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당연히 법무부에서도 그런 점은 감시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역시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양형이라든가 범죄에 대한 판결 수준을 어느 정도로 높여내야 되는지는 계속 몇 년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해외에서도 이미 논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점점 형을 무겁게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예, 그리고 예방적 구금제도라고 해서 아예 격리시키는 방안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정당국에서 가석방을 거부하도록 해서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되지 않아도 종신형처럼 되도록 하는 제도로 보완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실제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우리가 지금 처벌식이 너무 낮다라는 거를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 5년간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유죄인데 집행유예라는 거는 유죄긴 하지만 나오는 실제로 거죠. 풀려나는 거죠. 구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살 수가 사회로 있게. 복귀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 비율이 50.3%입니다. 야, 이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네요. 아동 성범죄자들 중에 반은 2명 중에 1명은 그냥 사회로 돌아다니는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물론 김근식 뭐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전자발찌가 부착이 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양형 되는 기준 수치인 자체도 거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 정말 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적합한가 하는 부분도 적절한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저희가 또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뉴스는 군인들도 요즘에 뭐 휴대전화를 밖으로 갖고 나서 뭐 집으로 전화도 하고 하는 세상이라고 듣고 있는데 고등학교 지금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정 교수님 어떤 내용이죠? 예, 일단 국가인권위에서요.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일단 국공립고등학교 기숙사 150곳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46곳의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20곳 학교는 취침 전에 일단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아침에 돌려주고 10곳은 취침 시간 전까지만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곳이다. 이런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걸 어기면 학생들에게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기숙사에서 퇴소를 한다거나 벌칙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휴대전화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네. 이거는 헌법의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학교와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했고 최근 지역에 있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등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교육청이 나서서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인권위가 한 거잖아요. 그게 예. 아니라 지역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지금 우리 그 군인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지금 현재 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죠? 이제 군에 같은 경우에는 예.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지금 전면 허용이 됐고요. 따라서 평일에는 일과가 끝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예.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면권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금 이 휴대전화라는 것이 단순히 통화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기능이 있는 하나의 어떤 소통의 수단인데 네.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학생들의 건강과 수면에 의해서 일부분 제한이 필요하나 지금처럼 벌칙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불이익을 제도가 주는 거. 많은가 등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 뉴스 브런치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뉴스픽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지금 휴대전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일부 지역에 대한 이제 보도를 다뤘지만은 뭐 다른 지역의 학교들도 지금 뭐 꼭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학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학습권 뭐 이런 걸 먼저 우선 내세우겠죠. 이제 이런 기숙사 경우는 수면권까지 해당이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요즘 학생들은 다 휴대폰을 사용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이런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인권위의 진정이 굉장히 최근 많았다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휴대폰을 강제 수거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가 이제 인권 침해로 판단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작년 11월에는 이제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도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고 네. 또 방금 말씀해주신 그 고교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제 기본권 그리고 예.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잇따라서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뭐 휴대폰을 계속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학교 측의 입장은 이렇게 늦게까지 핸드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늦게 또 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은 못 일어나고 아이들이 제 이제 시간에. 사실 미성년자잖아요. 예. 미성년자면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함에 있어서 이제 기숙사라고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있으니까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학교가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양육에 대해서도 이제 관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의 수면권이라든지 또 늦게 자면 다음 날 이제 수업에도 방해가 그렇죠. 되니까 이제 수업권에 지장이 생겨서 이런 규율을 생긴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규율은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지나친지 않은지는 실제적으로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내에서도 지금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오후 6시부터 제한은 오후 돼 있죠. 9시까지로 이제 취침 시간 전까지로 그렇죠. 이제 일정 기간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도 일정 정도의 제한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 때 무조건적으로 해라. 일방적으로 그냥, 예. 정하고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학생들과의 좀 소통 그리고 예. 대화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또 부모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양측이 서로 수용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서 서로가 지키게 하는 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 철학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해외에서도 또 보면은 이런 걸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정도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소통이 중요하다. 어떤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서로 좀 의견을 조율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인권위가 이 기숙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나온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요.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숙사 생활인데 일과 시간 이후까지 전면 제한한 것은 과잉 금지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 중에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데 네. 기숙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적인 공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 하는 건 좀 과잉 금지이고 두 번째로 기숙사라는 곳은 학생들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유일하게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이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로 전자기기가 학습수단의 기능뿐만 아니라 관심사, 취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적성을 개발하거나 행복 추구권을 누르기 위한 도구이다. 근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 강제로 가져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걸로 하죠. 그래서 그렇죠. 뭐 어른들의 관점에서야 뭐 잠 푹 자고 학습을 위해서 너네 도와주라는 걸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권위가 또 여러 가지 잘 짚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규정과 비교해도 학교가 좀 뭐 지나치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이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저는 아까 그대로 학생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학생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좀 학교 측이 들어서요. 학교랑 학생들이 좀 소통해서 그런 지침,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넓게는 공교육의 영역은 항상 제도권하고 연결되고 행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조례 같은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학생들의 이 권리와 교사의 권리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그 지역사회 차에 속에서 공론화를 시켜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같이 좀 얘기해보고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 조으로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